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에요. 제 친구도 이제 밴쿠버에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은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돌아올 때 잠깐 양해 구하고 당연히 다 나가서 애들 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애들을 아빠 회사에 근처에 와서 같이 걸어가서 야 인생 사는 재미가 이런 거지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막 뛰니까 뭐 처음에는 차로 그래 한 10분 그러다 나중에는 차로 30분 나중엔 차로 1시간 점점 멀어지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 G7 국가 가운데 최근 한 2-3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네, 가장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그러냐.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아유, 정프로님 반갑습니다. 편히 계셨죠? 저는 막 더위에 일에 지는데 정프로님은 때깔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어디 푹 쉬고 한 달 그냥 거의 뭐 올스톱 시키고 좋다. 쉼표를 한번 찍었습니다. 인생의 쉼표 좋은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쉼표를 찍고 오셨습니까? 일단 뭐 여기저기 다니셨을 텐데 집에 좀 있었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족들 보러 잠시 물 건너 캐나다 잠깐 다녀왔습니다. 야 캐나다 마침 오늘 마치 짠 듯이 짰습니다 사실. 캐나다를 오늘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이 외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보통 존재감이 잘 없죠. 캐나다가 뉴스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산불 그렇죠. 산불 뉴스 좀 나오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뉴스에 나오는 경우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종종 등장해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좀 발이 빠르잖아요. 미국보다 좀 빠른. 금리 올릴 때 먼저 올리고 내릴 때 먼저 내리고.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분들도 많이 사시고.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또 대한민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뭐 본격적인 소개를 할까 말까. 근데 캐나다가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네, 캐나다는 사실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지상 천국. 그렇잖아요. 넓고 특히 이제 공기 깨끗하고 자연환경 좋고. 정말 사진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는 달리 사회복지제도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나름대로 조화롭게 잘 살고 인종차별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은 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원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대도시 생활 뭐 시골 생활 정말 노후는 캐나다에서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들 이제 못 가시는 이유가 이제 추워서 겨울이 길죠 거기. 겨울이 길고 혹독하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추위 빼고 나면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 캐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고. 캐나다가요? 복잡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앞으로 캐나다 종종 한번 해볼까 말까. 캐나다.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 게 있는 나라인가 싶긴 하던데. 일단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잘생겼다. 트루도. 잘생겼죠. 잘생겼죠. 이 자유당 당수인데 되게 오래 언제부터 트리도 총리일까요? 한 4-5년 안 됐어요? 4-5년? 정프로님 너무 젊게 보시는 것 같은데 2015년부터입니다. 8년 됐어요? 지금 8년째입니다 보면은. 15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뉴스들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대한민국은 이제 해외 비교를 하면 주로 이제 OECD 국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캐나다는 본인들이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마 G7인 것 같아요. G7이에요? G7에 들어가잖아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기사를 읽다 보면 G7 국가들 중에서 어떻고 G7 국가 몇 평균과의 비교면 어떻고 주로 G7이랑 비교해요. 그래요? 우리는 완전 선진국이다? 그런데 G7 현재 지도자 중에서 제일 이제 오랫동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트루도예요? 2015년부터니까 8년째. G7에 러시아 못 들어가나? 없죠. G7 플러스 1에서 러시아가 종종 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초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오랫동안 재임을 한 총리이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아마 독일 메르켈이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트리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 트리도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부자 총리죠. 아버지도 총리. 아버지가 참 총리였다면서요? 아버지가 이제 피에르 트리도인데 1968년서부터 1979년까지 한 번 했었고. 그러니까 이때 임기가 이제 한 3번째를 한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79년에서 80년 잠깐 물러났다가 80년부터 84년까지 또 하고. 그러니까 68년부터 84년까지 뭐 쉽게 말해서. 이분도 오래 하셨네. 오래 하셨죠 보면은. 근데 아버지 총리하고 아들도 총리하고
아버지도 잘생기시고 아들도 잘생기고 뭐 얼굴로 뽑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트리도 총리가 최근 들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지지율이 한 19%? 인기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인기 엄청 많았죠. 네.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국민 절반 이상이 일단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트리도 말고 좀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이제 9월달에 아마 선거가 있을 텐데 예,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죠 보면. 나이가 되게 젊죠 이분이. 그래도 꽤 됩니다 보면 나이는 좀 있는 그래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그 최근에 별거 소식을 발표해가지고. 그래요? 예, 아내와 이제 별거에 들어갔다. 자식이 셋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는데. 예. 네. 근데 아버지도 이제 별거 총리 재임하다가. 별거 총리예요? 부자가 다? 예. 그래요. 뭐 이런 게 하는데 캐나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각제 이제 국가죠.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현재 이제 트리도 총리가 있는 자유당, 네. 그다음에 이제 좌파, 중도 좌파쯤 해당되는 이제 신민주당, 뭐 신민당, 옛날식으로 하면 신민당, 네네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당하고 이제 연정을 맺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중도 좌파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 뭐 의료보험 확대라든지 뭐 저렴한 주택, 뭐 어포더블 하우스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런 거 공급을 확대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2025년까지 계속 지지를 합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트리도는 다음 총선 전까지는 일단 뭐 임기가 계속 가는 거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잘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다음 총선이 대충 언제쯤으로? 2025년? 25년쯤에. 예. 자, 근데 지금 트리도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캐나다가? 캐나다 분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다 심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8.1%. 8.1%. 예, 인플레이션 8.1%면 상당히 높았죠. 높네요, 진짜. 물론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잘 강구를 해가지고 한 3%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플레이션 잘 잡았다라고 칭찬받고 싶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생활비가 한번 늘어난 생활비가 잘 안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8% 올랐다 3% 오르는 거는 이게 사실 뭐 수치상으로는 떨어진 것 같지만 계속 오른 거에 계속 플러스 오른 거잖아요. 플러스 오른 거잖아요. 숫자가 좀 감소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야권인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돈 풀지 말라고 그랬지 옛날 그 코로나 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또 올리고. 세금 비싸요? 예, 뭐 캐나다는 원래 세금 비싼 나라죠. 뭐 사회복지 좋은 나라가 세금 싼 나라가 중동국가 빼고 있을까요? 물가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 아낌없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얼마나 풀었냐면 GDP 대비 한 20% 규모. 20%를 풀었어요? 한 해. GDP에? GDP 대비에 한 19점 몇 %니까 20% 치죠 뭐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000조라고 치면 한 200조를 푼 거예요? 200조를 그냥 한 해에 푼 거죠. 와. 재정 지출로. 네. 화끈하게 풀어가지고 정부 이제 그 국민 소득이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정부 재정 지출로? 예.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21년에도 이제 보면은 한 4% 정도를 이제 갖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4% 정도면은 이제 캐나다 달러로 한 1,000억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가 한 970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1,000원. 1,000원 치면은 이제 100조 원. 100조를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500조를 풀다가. 와, 이거 지금 통 크네. 네, 통 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는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과감히 풀고 중앙은행도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제로금리 가까이 이제 확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확 올랐죠. 물가가 확 뛰었죠 보면은. 그 영향이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새에 엄청 뛰었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버지 닮았어요. 아빠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이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끊임없이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막 가격 통제 뭐 온갖 이제 조치를 취하고 또 뭐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집사람하고 사이도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별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프로님 물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물가들이 이렇게 비싸다고 느꼈나요? 일단 이제 제가 가서 뭘 이제 먹어야 되니까 식당에서 뭐 먹을 때 엄청 비싸고요.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 뭐 1인당 뭐 그러니까 어른 둘에 이제 애 셋이잖아요. 네, 5명. 그렇다고 메뉴 2개 시키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보통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절대 비싼 집이 아닌데도 그냥 평범한.
근데 우리 돈으로 한 4, 5만 원은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쇠고기 구우셨군요. 아니 진짜로 무슨 거기는 한국 식당 가도 그렇고 와 먹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 포함해서 인당 3만 원은 최소한 나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맞아. 네. 그 다음에 팁. 캐나다도 팁이 있어요? 무조건 팁이에요. 무조건 거기. 팁이에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찍도록 돼 있죠. 카드로 할 때 보면. 여기 카드를 저 계산기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이 딴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보면 15%, 20%, 뭐 25%, 혹은 뭐 18%, 20%, 뭐 이렇게 있어요. 답정너군요. 근데 거기서 15% 누르기 좀 약간 좀 눈치 보이잖아요. 18%. 그러니까 18 아니면 가운데 걸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정도 보통 나가면 와, 예를 들어 한 2만 원 나갔으면 한 2만 5천 원은 또 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당 4만 원이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15만 원은 그냥 나가더라. 그러면 이제 5인 가족이면 그냥 20만 원.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비싸다. 정말 비싸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저 거주비, 주거비, 집값 월세가 얼마쯤 합니까 보면은? 그냥 보통 우리 캐나다 이렇게 사진 나오면 보면 있는 조그만 뭐 마당 딸린 이런 그런 주택은 단독주택 물론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대단히 다르긴 합니다만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네, 대충 그래도 싸게는 한 월 400부터 월 7, 800? 월 7, 800.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무슨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우리 따지면 무슨 작은 주상복합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런 게 미니멈 한 월 300에서 한 500 이상 이렇게 캐나다 달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네, 우리 300만 돈으로. 원,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에요. 주택 가격. 거기서 듣기로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집을 사들이는 바람 집값 올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2010년대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래요? 제 친구도 이제 밴쿠버에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시내 집값 사무실은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도 돌아올 때 잠깐 양해 구하고 당연히 다 나가서 애들 집에 데려다 주고 걸어오고 퇴근할 때 애들을 아빠 회사에 근처에 와서 같이 걸어가서 야 인생 사는 재미가 이런 거지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막 뛰니까 뭐 처음에는 차로 그래 한 10분 그러다 나중에는 차로 30분 나중엔 차로 1시간 점점 멀어지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 G7 국가 가운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네, 가장 비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참 평균의 함정인데 캐나다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제 한 50만 캐나다 달러 정도 돼요. 집값이. 5억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이제 제가 5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018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는 얼마냐? 전국 평균이 70만. 1.4배. 그렇죠. 와. 그러니까 50만에서 2020년 56만, 그다음에 2022년 70만 이렇게 올라간 거죠 보면은. 아마 올해 아마 더 이거보다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으로 2배가 올랐다. 평균 2배. 네, 평균 2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럼 대도시는 얼마냐? 고향이 조금 뒤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공실률이 그러니까 빈집이 한 1.9%.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포더블 하우스라고 이렇게 새 렌트용으로 이렇게 하는 집들 중에 빈집들이 1.9%로 2001년 이후 최저. 집이 다 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밴쿠버. 거기 살기 좋아요? 밴쿠버 항상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보면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10등 안에 늘 들어와요? 네, 늘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단 깨끗하고. 그다음에 치안 좋고, 뭐 기타 등등 하니까 비싼 거는 뭐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비싼 게 요즘에 너무 심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밴쿠버 전체, 밴쿠버 넓잖아요. 밴쿠버 전체 이제 평균 주택 가격이 90만 달러, 한 9억 원 정도 했는데, 확실히 세네 우리가. 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120만 달러 평균. 전국 평균이 한 70만 정도 되는데, 밴쿠버가 지금 120만. 와. 그러니까 이제 역시 비싼 동네는 비싼 그런 곳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 이제 정원 딸린 이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35만 달러 정도 한다고 그래요. 밴쿠버.
24억 좀 안 되는 정도. 아, 그래요? 예,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올랐나 계산해 보니까 18% 정도 올랐어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아, 비싸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이제 그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80만 달러 정도 평균. 예, 그것도 비싸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한 1.5%.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무래도 살고 싶어 하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내렸대요. 작년에? 예, 작년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빡 올리면서, 예, 하긴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확 꺾였는데, 네네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1월달에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 중에서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한 나라죠. 아, 그래서 또 올라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요. 이제 안 오른다. 아, 예. 야, 캐나다도 비싸네. 비싸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전체 GDP에서 이 주택 가계 이제 주택이죠. 예.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어요. GDP 대비. 예. 그러니까 이게 옆 나라인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집값 전체 집값 비중이 한 4.6%에서 5% 내외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이거보다 뭐 한 6%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버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를 이제 넘어서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우리처럼 집을 좋아하나?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나다 집값이 왜 비싸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기준에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널린 게 땅이잖아요. 진짜 넓던데. 네,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서는 뭐 제일 가는 이제 대도시고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인 줄 아세요? 918명. 그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랑 비교해 볼까요? 서울은 16,000명이에요. 뭐 10분의 1도 서울의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땅도 평평하고 주변에 막 널린 데도 많잖아요. 지우면 되지. 근데 때려 지으면 된단 말이죠. 보면은. 근데 집을 안 줘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뭐 딴 거 없다. 일단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공급해야 되느냐? 2030년까지 한 350만 채 정도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 인구가 3,800만인데, 예. 그러니까 350만 채 정도 공급해야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지금 이제 그 관련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전프랑도 그렇고, 이게 왜 도대체 특히 이제 밴쿠버 같은 대도시, 뭐 그렇다고 대도시긴 하지만 한복판에야 당연히 집 짓기는 어렵겠죠. 근데 좀 나가면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는 것 같아요. 토론토, 밴쿠버 이런 이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인데 이 토지 이용 관련 도시계획 규제가 매우 강하게 빡빡해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쪽 자료를 찾아보면 재밌는 게 그 밴쿠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밴쿠버가 제일 까다롭다. 다른 동네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숫자라고 표시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 뭐 95,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뭐 80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차이가 나요. 밴쿠버가 까다롭군요. 밴쿠버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가 제일 비싸고 제일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 주택이나 뭐 아파트 뭐 개발하는 규제가 제일 세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 정책이 이 주택 공급을 막 적극적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중산층 좀 살만한 내 돈 내고 내가 가족들하고 이 제대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근거리 좀 가까운 뭐 이런 곳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비싸군요. 그러니까 어디나 서울이랑 비슷하죠.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진짜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고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이 235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조금 좀 괜찮다 싶은 집 한 50억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아파트 수준인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건 정치 쟁점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권 자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4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이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하는 것까지 합해서 하겠고, 이 140만 채 중에서 이제 10만 채는 별도로 중산층용으로 공급하겠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표를 얻을 생각이 있나? 우리 같으면 이제 140만 채 중에서 이제 100만 채는 분양주택, 뭐 40만 채는 임대주택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꼴랑 10만 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보수당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 표 얻겠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3년 안에 100만 채. 짓겠다. 예, 공급을 시작하겠다. 이제 3년 안에 완공은 아니고. 근데 이제 보수당이 내건 조건이 또 재밌어요. 연방 정부가 보유한 건물과 토지 전체 한 15%를 주거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 부동산 재벌입니다. 나라 땅 팔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뭐 각종 이런저런 공공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한 3만 7천 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 건물이니까 규모도 큰 것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을 주거용으로 바꿔. 그렇죠. 주거용으로 바꿔서. 네,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서울청사. 그걸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한전 건물 이것도 아파트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끈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와는 약간 결이 달라가지고 이 집값이 왜 오르는지 잘 봐야 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오르니까 투기 자본이 몰려서 올리는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헤지 펀드가 이 주택에 투자하는 거 막아야 된다. 예.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보수당이 이제 주택 가격이 막 오르던 2010년 요때 이제 30년 모기지를 폐지를 했는데, 어차피 국민들은 집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30년 모기지 도입하겠다라는 것도 내걸고 있어요. 지금 30년이 없어요, 여기는? 예, 없어요. 우리는 30년 있잖아요. 우리는 30년, 50년까지 갔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지금 이제 뭐 40년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가 2010년대도 거기 한번 주택 버블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는데, 30년 모기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20년 뭐 이 정도로 이제 줄여놓은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다시 30년은 늘리고, 그 다음에 10년간 5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로 단독주택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집 한 채 짓는데 석 달이면 뚝딱뚝딱 하니까 공급 늘리려면 금방 늘릴 것 같은데 싶은데 이게 사실 오르는 이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재밌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공급 늘리는 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별도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 옛날에 밴쿠버에서 한번 했었어요. 한 15% 정도를 추가로 물렸어요. 세금 같은 걸? 네, 세금을. 너 주택 얼마 샀어? 10억이요. 그러면 1억 5천 세금으로 더 내.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실거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아니 사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려는데요. 그러면 넌 이런 건 안 돼. 무조건 거주. 뭐 거주 이런 거 하자. 이게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나다에서 최근 들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블라인드 입찰이에요. 블라인드 입찰은 뭐예요? 자,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팔 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이 중개업소랑 같이. 경매처럼 붙이는데 상대방이 얼마를 썼는지를 안 보여줘요. 보통 우리가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1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12만, 뭐 12만 5천, 저요. 뭐 13만 나오셨습니다. 뭐 더 없나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이 블라인드 입찰을 최근에 많이 한대요. 깜깜이 입찰이죠. 그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서로 보이면 또 이게 뜻하지 않게 막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블라인드 입찰 때문에 되게 더 많이 올라가는 가격이. 블라인드 입찰한 게 더 가격이 일반 거래 방식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거래 방법 제한.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이 캐나다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안 늘어나는데 막 집값 오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전체 국민이 한 3,800만 정도 되는데 한 해,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가 한 40만 명도 돼요. 그러니까 1%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으면은 5천만이니까 50만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G7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이민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구 증가에서 차지하는 이민자 비중이 8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한 40%, 미국도 인구가 계속 조금씩 느는데 이민자가 한 절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출산하는 게 절반 정도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민자에 의해서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약간 좀 뭐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구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게 그래도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제일 고민이 사람이 없어서 이 사회가 뭐 고도화되고 선진국답게 살려고 그러면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필요한 뭐 회계사라든지 뭐 건축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수입이 그쪽에 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 한 사회가 제대로 고도화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캐나다 이민 준비해 보셨던 분들 꽤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제 포인트 제도예요. 어떤 포인트요? 그러니까 이제 너 어학 점수, 그다음에 너 자격증, 그다음에 너 어떤 경력을 몇 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맞아서 캐나다가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쭉 봤을 때 야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환경 관리 이거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립공원 이제 공단에서 뭐 15년 근무 그럼 만점이에요. 일단 직업 점수에서는. 때를 잘 맞춰야 되네. 그렇죠.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주변에서도 그런 거 준비하시다가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포인트가 갑자기 깎였네. 이러면 자신 없는데 막 이러신 분들 이제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민들을 제대로 받겠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목표예요. 더 받겠다는 거예요? 더 받겠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 주로 요즘에 관심을 가는 쪽이 이제 의료, 이제 의사도 있고 특히 간호사. 제가 아는 친구도 간호사 갔어요. 사실 간호사 우리나라에도 자격증 장롱면허로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 영어만 조금 되시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독일이나 전 세계 선진국 어디든 다 가셔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돈 벌이가. 그럼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간호사가 없어서 난리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설. 건설 노동자들. 쉽지 않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수 대한민국에서 10년 증명 가능하잖아요. 건설 근로공제조합 이런 데서 이제 발급해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캐나다 갈 수 있어요. 네, 나 목수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막 25층, 30층짜리 막 졌다라는 거 증명만 되면 포인트 점수는 이게 영어가 안 돼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개발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인력들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는 모시고. 그래서 인재를 모시겠다라는 건데. 이런 인재들이 많이 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요즘 불만은 이런 고급 인력들이 와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다라는 게 불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은 학생 비자로 튑니다. 학생 비자 왜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은 쿼터가 있잖아요. 1년에 몇 명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얘 이상 다 차면은 못 들어와요라고 그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는 상한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캐나다 대학에 입학 허가만 받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자 문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그 어드미션만 받으면 다 가는 거예요. 성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는 있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대학들이 열심히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캐나다 대학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예, 명문 대학도 많고. 그런데 이 트리도 총리 이후에 특히나 이런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총리 재임 기간 중에 이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유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35만 명이었는데 전체 유학생이 35만 명이었는데 이민자 말고 이민자 말고 유학생 그렇게 많아요? 2020년에 80만 유학생이 이제 35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난 거죠. 보면. 인구 2%가 유학생이에요? 그렇죠. 3,800만이니까. 그렇죠. 와. 유학생이 먹여 살리네 여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많고 전체 뭐 대학 정원의 뭐 한 40% 정도가 이제 유학생이 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이라는 게 뭐 시골에 있는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대도시에 그렇겠죠. 있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몰려와서 이제 처음 1학년 때는 이제 뭐 기숙사나 이런 데 있지만 거기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캐나다 유학 가시는 분들 이제 보면 집이 좀 잘 사는 경우들이 많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이 넉넉한데 내가 미국에 가서 막 정말 막 처절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탑 오브 탑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배우기도 하고 선진국 뭐 이런 생활도 좀 해보고 겸사겸사 해서 눌러 앉을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래 캐나다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그래서 캐나다로 많이 가는 이유가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돈이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단간부거나 이런 사람들 자제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면 이제 그렇게 높은 데서 좋게 안 보는 거죠.
아, 예, 중국 당국 내에서 그렇죠. 저 뭐야 지금 우리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 미국으로 애를 유학 보내? 예, 아, 이렇게 이제 안 돼. 예. 그러니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렇죠. 예, 캐나다를 특히 선호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여 사는 학교 앞에 대학촌이죠. 네네. 예, 이런데 이제 특히 이제 지하방, 반지하, 네. 이런 이제 그런 저렴한 것이 이제 $1,000 정도 했대요.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정도에는 네네. $1,000.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9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0만 원. 그러니까 $2,000 정도. 자취방 하나에? 예, 자취방 하나에. 예. 그러니까 엄청 비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네. 그냥 이제 눌러 앉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 뭐 이런 알바도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이 한 80만 되는데 비공식으로 드는 사람도 그만큼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이 유학생들이 지내기 좋은 게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대학에 재학을 하면 이제 1년짜리 또 취업 허가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난 대학 다니다가 잠깐 쉬고 나 학비 좀 벌어야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예. 아,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주당 근무 시간 제한도 없어요. 뭐 학생들 원래 학생들은 뭐 주당 20시간 뭐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도 없으니까 예, 그냥 학교에 이제 다니던 애들이 다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나 좀 좋은 집, 나 이제 좀 좋은 동네 이런 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또 집값 또 올라가고. 또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8월달에 이제 이민부 장관이 네. 유학생 유입 억제를 위해서 이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아, 유학생 쿼터를. 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공식 이민 쿼터는 제한이 있으니까 유학으로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아서. 네네. 근데 이게 상한이 없다 보니까 주택 가격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 대도시로 집중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좀 필요하다. 1년에 막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많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캐나다 대학들이 이제 머리띠 두르고 이제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지금 대학 지금 40%가 이제 유학생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기업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네. 학생들 이제 송출 이런 거 작업들을 많이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에 비해서 유학생들이 당연히 훨씬 높은 학비도 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가 그 주에서는 제일 싸고 타 주에서 넘어오면 좀 비싸고 유학생이면 더 비싸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 예.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거면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캐나다는 인구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쿼터까지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쿼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면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서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그동안 쭉 양성을 해왔는데 만약에 쿼터까지 세면 우리 캐나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 상대가 미국, 영국, 호주예요. 이 대학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겨울도 이렇게 추운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수익 감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인재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뭐냐. 약간 특히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시애틀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국 시애틀이랑 거의 붙어 있어 갖고. 붙어 있죠. 애들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예. 약간 미국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애틀하고 그다음 밴쿠버하고 왔다 갔다 많이들 하잖아요. 차로 몇 시간이면 가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양쪽 다 예전에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집중되던 지역이 이제 시애틀, 밴쿠버.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그 평화로운 밴쿠버 시내에 이제 슈퍼카들이 돌아다니고. 중국 학생들. 예. 와, 근데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약간 필라델피아 길거리 있잖아요. 네네. 펜타닐. 네네.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꺾여갖고 좀비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 거리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 저거 왜 그냥 놔두나 싶기도 하던데.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과하면 좀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기 결정권 필요하잖아요. 내 몸 내가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문제야.
이건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뭐 거기도 그런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겉으로 보면 캐나다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곳인데 실제로 사람 사는 모습들은 다 비슷하고 특히나 이제 집값, 주택 가격.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서울에 강남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팔아도 가면 밴쿠버 가면 옛날에는 막 야 강남 아파트 팔면 내가 뻥뻥거리고 내가 성을 짓고 살아 막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제 한 13억 뭐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거 파셔가지고는 밴쿠버 가서 뭐 아파트 정도는 이제 모르겠는데 주택 같은 건 아주 주택은 외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밴쿠버 이야기. 그래프 안 보여드렸는데 밴쿠버 주택 가격입니다. 보면은 이거예요? 엄청 올랐죠. 집 가진 사람은 좋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희비가 엇갈려요. 예전에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 땡빛을 내가지고 대출받아 영끌에서 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요즘에 그냥 난 걱정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렌트한 친구들은 그냥 계속 렌트로 있는 친구들은 요즘에 한국 돌아갈까?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보면. 자, 오늘 밴쿠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캐나다는 근데 프랑스 퀘벡 동쪽 퀘벡은 이제 프랑스 지배를 좀 많이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서쪽은 약간 뭐 원래 영국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캐나다 이야기하면은 이제 퀘벡 이야기, 뭐 분리독립, 투표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양 극단에 이제 몰려 있고 가운데는 텅 빈 땅.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 보면은 1960년대까지는 꽤 잘 나가던 제조업 국가. 캐나다가요? 캐나다가 미국과 더불어서 1960년대까지는 초음속 전투기도 자체 생산하고. 그래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너무 큰 태양 옆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멕시코 이야기처럼 신은 멀고 그래도 캐나다는 이제 멕시코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재밌으시면 캐나다 이야기 언제 한번 시리즈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캐나다 이야기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